자, 보시면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나와 있고요.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목적 적합성부터 볼게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인데 요 목적 적합성은 뭐냐면요. 정보 이용자가 해당되는 정보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를 얻게 되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됩니다. 요 정보를 들었을 때 아, 그 얘기야? 난 또 뭐라고? 됐어! 이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라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진짜? 사실이야? 아, 그럼 투자해야겠네. 나 투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이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정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 목적 적합성 안에는 필기 좀 해볼까요? 정리하면서 우리 지금 질적 특성 배우고 있고요. 목적 적합성 우리가 봤는데 목적 적합성은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면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입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 목적 적합성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이 목적 적합성 안에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치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했는데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 여기가 X3년, 여기가 X4년인데 X1년도에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100원이었대요. X2년도에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200원이었고요. X3년도에 이 기업이 벌어들인 정보가 300원이었대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보를 제공했대. 그럼 여러분들 이 기업은 X4년도에 얼마 벌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400원 벌 거라고 예측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래 기업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X4년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건지 요 수치를 정보 이용자한테 주지 않았다고요. 뭐만 줬냐면 X1년, X2년, X3년에 돈 번 것만 줬어요. 우리가 직접 예측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해도 이렇게 직접 요 숫자를 안 주고 이렇게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해도 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하실 게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고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그게 예측 가치를 가지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맨 밑에 보셔야 되는데 예측 가치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맨 마지막 보시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피드백 가치가 나오는데 이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X4년도에는 한 400원 정도 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X4년도 갔더니 X4년도에 350원밖에 못 벌었대요. 그럼 우리가 예측한 금액, 정보 이용자가 예측했던 금액을 실제로 X4년도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 나는 400원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50원밖에 안 벌었구나. 아이고, 50원은 정보를 수정해 줘야겠네. 이렇게 실제로 예측하고 나서 추후에 그 예측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를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가진다고요? 피드백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읽어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를 읽어보시고 별 화살표만 보시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피드백 가치입니다. 과거에 내가 평가했던 걸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피드백 가치를 가지는 걸로 봐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측이 돼야 나중에 확인도 하고 수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측 가치는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발생해요.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말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이론을 모르셔도 들으면 이해가 가시진 않더라도 암기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이해도 가시겠죠? 그렇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좋아요. 자, 넘겨보시면 그럼 예측 가치 중에 이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배웠고요. 목적 적합성 우리 좀 볼 건데, 자 보시면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확인했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적시성이 나와요. 우리가 의사결정의 차이를 불러오려면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정보 이용자가 나는 올해가 2019년이니까 삼성전자의 2020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삼성전자의 2019년도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그럼 당연히 가장 최근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이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020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알고 싶은데 2020년 주가를 알고 싶은데 1988년도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나한테 갖고 온대요. 이 정보가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1988년, 98년 이런 재무제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18년, 2019년인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적시성은 하락합니다. 아니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이 정보는 누구나 다 아는 정보고 더 이상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보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엔 매출이 이렇게 점점 돈 번 게 점점 올라가는 어떤 추세였잖아요. 저희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분석할 때 최근의 정보만 적시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추세 분석, 이 매년 변동 추세를 보려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보가 의미 있을 때가 있다고요. 여전히 그 정보가 적시성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떨 경우에? 추세 분석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적시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추세 분석의 경우에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적시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적시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된 것일수록 유용성이 낮아지지만 일부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추세 분석이요.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정보를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하실 거냐면 목적적 합성 봤으니까 두 번째로 요 목적적 합성이랑 같이 나오는 신뢰성을 보셔야 된다고요. 신뢰성을 볼게요. 이 신뢰성이라는 건 내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고 요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뢰성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신뢰성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 여러분, 이 자동차를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리스에서 와서 탄다고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내 차라고 그런다고요. 현대캐피탈한테 리스료를 제공하고 제가 차를 타면요, 내 차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아세요? 자동차 등록증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법적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이렇게 리스를 해서 자동차를 갖고 오면요, 제 차가 맞지만 자동차 등록증이랑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다고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효익을 누리기 때문에, 혹은 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 위험도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내 차로 본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 실제로 내가 이 자산을 이용해서 위험과 보상을 누리고 있다면,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자산은 내 걸로 본다. 이걸 뭐라 그래? 경제적 실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거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혹은 재무정보에 표기하는 걸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 배웠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 금융리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금융리스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현대캐피탈한테 차를 빌려왔어. 내가 리스를 내. 실질적으로 내 거야.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을 리스 회사가 갖고 있어. 법적으로는 리스 회사 거야, 이 차가. 그래도 내 재무제표에 내 자산으로 잡아놓는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오시겠죠? 두 번째, 중립성이 있어요. 중립성은 뭐냐면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 이 기업의 경영자는 자산을 더 많이 보이고 싶을 거라고요. 성과를 많이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의 투자자나 채권자는 자산을 많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얼마의 자산이 최소한으로, 내가 이 회사가 안 좋아지면 얼마 정도는 내가 이 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산을 너무 최대로 보고 싶진 않을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중립성은 뭐냐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보를 중립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 같은 경우엔 뭐만 기억하면 돼? 정보에 편의가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돼. 편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해당되는 회계 정보가 신중성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놓을게요. 요 신중성은요, 나중에 우리 가면 보수주의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보수주의.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지금 미리 써놓기만 할게요. 나중에 우리 특수회계 가서 개념체계를 다시 배울 때 신중성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나중에 이 신중성과 보수주의를 비교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얘기 안 할 거고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중립성인데, 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정보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정에 신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중성.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검증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검증 가능성. 이 검증 가능성은 뭐냐면 동일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내가 제공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다른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이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거나 목적 적합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다 동일한 결과값을 낸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의사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표현이 충실이 안 된 거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이 검증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목적 적합성이나 표현의 충실성을 높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정리하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검증 가능성까지 봤고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화면 보시면 우리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랑 신뢰성이라는 주요 특성들을 본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지금 제가 필기한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필기한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오답을 찾으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2차 특성이 있는데 이 2차 특성을 좀 배워보면요.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보시죠.
다시 뒤로 가서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 외에 추가로 2차 특성이 있는데 2차 특성이 뭐라고요? 비교 가능성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시아나도 대한항공도 둘 다 비행기를 빌려서 영업을 하거든요. 실제 비행기가 아시아나 거 대한항공 거 아니에요. 금융사로부터 비행기를 빌려와서 쓴다고요. 아시아나도 대한항공도.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엔 대한항공이랑 똑같은 비행기를 빌려와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 거 아니야. 나 남의 거 빌려와서 쓰는 것뿐이야. 매년 사용료 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시아나에는 비행기가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고요. 부채도 잡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엔 이게 비록 내 건 아니지만 내가 사와서 쓰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로 따져보면 이 비행기는 실질적으로 내 거야. 그래서 아시아나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재무상태표에 비행기가 자산과 부채로 잡혀 있다고요. 두 회사 다 똑같이 비행기를 빌려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아사히나가 아니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서로 비교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왜? 얘는 비행기를 자산부채로 잡지 않지만 얘는 비행기를 자산부채로 잡는다고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나중에 특수회계에서 리스에서 배울 거예요. 따라오시겠죠? 또 대한항공을 봤더니 X1년도에는 비행기를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갑자기 X2년도에는 비행기를 자산으로 잡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한항공의 X1년도와 X2년도도 비교가 어렵다고요. 똑같은 걸 다르게 회계 처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라는 수단이 전제되어야 해요. 야, X1년이나 X2년이나 비행기를 똑같이 자산 부채로 봐야지.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아시아나 대한항공아, 니네 둘 다 똑같은 비행기를 빌려 쓰기 때문에 둘 다 자산 부채로 잡지 않거나 둘 다 자산 부채로 잡아줘야 정보 이용자인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얘는 통일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통일성은 전체를 똑같이 보자는 건데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자는 거기 때문에 통일성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비교 가능하려면 적어도 몇 개 항목 이상이 필요해? 비교가 가능하려면 최소 2항목 이상은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X1년, X2년. 그래서요, 우리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 즉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도요, 올해 거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도 강시 공시한다고요. 만약에 올해가 2019년이면 삼성전자가 2019년 재무제표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비교식으로 2018년 재무제표도 항상 이렇게 같이 공시한다고요. 이유가 뭐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한 2항목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 가능성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 간의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한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일관성이다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 최소한 2항목 이상이 필요하다. 당연하고요. 다섯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비교 가능성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락하겠지.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선 하나의 회계 처리 기준만 갖고 있어야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까지 봤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야? 개념체계. 개념체계 뭐라고 그랬어? 보고서 잘 쓰는 법. 그럼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은 뭐예요?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 잘 쓴 보고서들은 이게 다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배울 거냐면 제약 요인이 있어요. 야, 잘 쓴 보고서가 되려면 이거는 좀 지켜줘야 돼. 잘 쓴 보고서가 되려면 세 가지 사항을 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제약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약 요인을 좀 정리해 볼게요.